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2012년 6월 8일입니다. 오픈스데이의 김동호 대표님을 모시고 조찬 겸 인터뷰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재훈 선생님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대표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대표님 원래 전공이 산업공학이라고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산업공학 전공. 몇 학년 때 창업을 생각하셨어요? 사실 저는 창업을 막 되게 강하게 생각을 했던 적은 오히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는 별로 없었다가 제가 이제 2008년도에 그 세너제이라는 곳에 교환학생을 갔었어요. 네. 그게 이제 세너제이가 쉽게 말해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지명인데, 그때 처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창업을 할 수도 있겠구나. 네. 왜냐면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당연히 남들 하는 것처럼 뭐 대기업 가거나 컨설팅이나 뱅킹 이런 거에 생각이 많았는데, 가보니까 너도 나도 다 창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창업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옵션이 아니었거든요.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지금도 여전히 아닐 수 있고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대기업이나 컨설팅에 가는 것만큼이나 뭐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때 처음으로 나도 이런 걸 해볼 수 있으려나 정도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 그리고 나서 이제 2009년에 제가 다시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병역특례 회사에 이제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의도에 있는 금융회사에서 금융공학 엔지니어로 이제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프론트엔드 쪽 개발을 하는 그 회사로 옮겼는데, 제가 이 직전에 있었던 회사가 그래텍이라는 회사예요. 그 곰플레이어라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그 신규 서비스 개발을 맡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좀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됐죠. 뭔가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든다라는 게 그게 꼭 창업이든 창업이 아니든 간에 되게 재밌는 일이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하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회사 안에서 하는 것도 재밌지만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내가 뭔가 새로 만들어 보는 것도 되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 회사는 네. 창업은 구체적으로 언제 하셨어요, 대표님? 제가 작년 8월에 2011년? 네, 8월. 그럼 준비는 이 컨셉을,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준비는 그거보다 한참 전에 했겠다, 그치? 몇 개월 전이었어요. 사실은 저는 창업할 때 아이디어가 뚜렷하게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저는 이제 고등학교 동기들이랑 회사를 같이 시작했는데, 우리끼리 뭔가를 재밌게 해보자라는 생각이었지, 이 아이템 대박이니까 이걸 우리가 꼭 성공시켜보자는 생각은 솔직히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오픈 서베이라는 모델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갖고 처음에는 뭘 해볼까 이런 시작을 했었어요, 작년 여름에. 이 아이디어는 어떤 계기로 나오게 됐죠? 되게 우연히 나오게 된 아이디어인데요. 제가 이제 신규 서비스 개발을 맡다 보면은 신규 서비스 개발을 하려면 이게 어떤 사람들이 쓸 건지 정하고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쓸 건지가 나와야 이제 서비스의 컨셉이 나오는 건데, 그럼 서비스의 컨셉을 정하기 위해서는 시장 조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시장 조사를 하려고 이제 알아보니까 너무 비싼 거죠. 이게 예를 들어 한 1000명한테 15문제, 20문제 정도를 들어본다고 했을 때 1000만원, 2000만원 달라고 하니까 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비싼데 어떻게 하지? 근데 또 그 산업이 적지 않게 한국에 있더라고요. 이미 그렇게 비싼데도. 그래서 이거가 이렇게 비싼 데다가 심지어 의뢰를 맡기면 최소한 한 몇 주 정도를 기다려야 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좀 더 싸고 그 다음에 더 빠르게 하면 수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야, 그럼 그 모바일로 해보면 어때? 이런 얘기가 되게 불현듯 나와서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서비스의 소비자로서 출발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게 돼서 생산자로, 그 서비스의 생산자라고요. 그죠. 그런 게 참 많아요. 서비스의 소비자가 생산자가 돼서 그러면 그거를 이제 회사를 나와서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킨 거네요. 네, 그죠. 제가 이제 작년 8월 중순에 이제 회사를 나왔고요. 바로 창업을 하셨네, 그러면? 네.
와, 대단하십니다. 지금 회사에 몇 명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 기업 개요를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어서. 네네. 지금 저희가 네. 서울에 오피스가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팔로알토에 오피스가 하나 있는데 지금 합쳐서 30명 정도 있습니다. 와, 많네요. 생각보다 많네요. 오,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네. 스티브 워즈니얼 선생을 만나게 되는 회사를 같이 하시죠. 조직은 어떻게 되나요? 뭐 이렇게 뭐 네. 연구소 조직이나 뭐 마케팅 조직이나 이런 게 있나요? 크게 뭐 세 가지 있고요. 이제 개발 부서가 있고, 그다음 사업 부서가 있고, 그다음 리서치 부서가 따로 있어요. 개발부서 연구부서 따로 두네요. 개발 부서 안에 이제 연구부서가 있는데 네. 리서치 부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그 통계학이나 이런 시장 조사에 대한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TNS라든지 입소스라든지 이런 큰 대형 리서치 회사에 계셨던 분들을 모셔와가지고 이제 그 리서치 업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또 거기서 이제 통용되었던 많은 노하우들을 저희가 흡수하고 있고요. 처음은 친구들끼리 시작하셨다고. 네. 조직은 세계고. 그럼 이제 아직 매출은 나오는 건 아니다, 그렇지? 아직 이제 시작이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나요? 네. 저희가 매출은 서비스 시작 직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예. 지금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아직 뭐 조직이 크다 보니까 EP는 아직 못 다다랐지만 뭐 올해 하반기 안에는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작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왜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뭐 커뮤니티 형태의 서비스라고 한다면 뭐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여서 광고를 붙여야 이제 그때부터 수익이 나오는 구조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어느 정도 세팅을 하고 나면은 이 설문조사, 시장조사라는 게 의뢰하는 고객들이 직접 그때그때마다 돈을 내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직관적이기도 하고 수익 모델이 그리고 고객분들이 뭐 이거는 우리는 작으니까 돈을 안 내겠어 뭐 이런 건 없으니까요. 저희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혹시 회사 특허 출원을 한 상태가 있나요? 아직 뭐 등록 안 됐을 건데. 네, 출원돼서 우선 심사 요청해서 지금 예. 등록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게 있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결국 이게 단순히 모바일로만 했다가 아니라 이 모바일로 하면 모바일이 키가 아니라 사실은 기존의 리서치 산업에서 굉장히 인건비 집약적인 부분들을 자동화했거든요, 굉장히.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특허를 갖고 있는 부분은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이 응답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서버에서 저희가 판단을 해줘요. 그러니까 응답하는 패턴을 총 6가지 패턴의 변수로 받아들이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 사람이 대충 응답한 건지 아니면 성실하게 응답한 건지를 96%의 정확도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소위 말하는 그 머신러닝 방식의 알고리즘이라 이게 좀 더 많은 응답이 모일수록 더 정확해지는 그런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최고의 BM테크가 지금 말하는 알고리즘에서 출발한. 식사하시죠? 하시면서. 네. 저는 모바일 사진첩 아이디어를 들고 2009년도에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캐피탈리스트를 만나서 투자를 하라고. 필그램인가 이번에 구글에 10억 불에 팔은 회사. 그거보다 더 강력한 모바일 사진첩 회사를 만들었는데 저는 비즈니스 모델 아까 뭐 산업 분야 신산업 개발을 하셨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하는 것 자체가 제 연구 분야예요. 핵심 연구 분야인데 근데 실제로 이제 사업을 하지는 했는데 그게 실제로 해보지는 못했어요. 내가 내 학생들이나 내 제자들이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한 팀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내가 요즘 보면 4명 중에 한 분은 사장님처럼 굉장히 안트프로너십 강한 젊은 사업가들을 내가 만났고 서울에도 뭐 있잖아요. 상암, 뭐 가상, 판교 뭐 여기에서
사업이 한 꼭지가 아니라 여러 개에서 출발하셨다고 아까 제일 처음에 네. 이거 말고 여러 개를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아이디어들은 그 신사업 개발팀에 있으면서 좀 많이 접했을 것 같긴 한데 친구들하고 그 여러 가지 제일 처음 시작했던 비즈니스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의 원천들이 뭐 어떤 것이었는지 뭐 구체적으로 아이디어의 내용보다는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얻었고 친구들하고 대화 속에서 얻었다 혼자 뭐 했다 뭐 어디 만났다 뭐 사람을 만나면서 많이 얻잖아요. 어떤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하네요. 새로운 사업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브레텍에 있으면서 신규 사업을 계속해서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저는 이제 개발 자체를 맡았기 때문에 그 원천이 그런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 필요를 느끼는 것들에서 출발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저도 이제 그 공대를 나오다 보니까 공대 전공서적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공대 전공서적 이거 이렇게 비싼 것들인데 되게 아깝게 그냥 책장에 많이 꽂혀 있길래 이게 왜 책장에 꽂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되게 사업하기가 귀찮아서 안 파는 거거든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한번 볼 것 같아서 뭐 이렇게 남겨뒀다가 이제 못 보게 되는데 뭐 그런 걸 어떻게 좀 더 쉽게 서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없을까? 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시작했던 멤버들이 야 이런 거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거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되게 수요 기반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정원장 수요에서 출발해 신앙이 바로 있는 거죠 사실은. 실제로 뭐 요새 보면은 해외의 유망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거에 몰입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 이게 이제 뜬다라는 키워드들이 예를 들어 아주 단적인 예로 한국에서 소셜 커머스 붐이 분 2년 전을 보면은 300개 업체가 소셜 커머스에 뛰어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로 개인적인 그 강한 몰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의 창업이었나 생각해 보면 사실 저는 그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옆에서 이제 직간접적으로 제 지인분들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얼마나 내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그러니까 수요를 느끼고 있었냐가 얼마나 내가 이거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내가 직접 기획할 수 있냐에 대한 얘기에 그게 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가 사실은 서비스가 편하고 편하지 않고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A라는 기능을 갖고 있는 서비스가 두 개 있다고 해도 이게 정말로 그 만든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서비스랑 야 이게 뜬대 라고 해서 만든 서비스는 하시면 돼요. 네, 되게 다르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필요해. 저도 설문조사를 매년 하거든요, 사실 저희. 네. 저 같은 경우는. 민간한 경영학교 교수들 뭐 설문조사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네네. 기업에서도 마케팅이 있는 회사는 마케팅 설문조사를 거의 뭐 모든 기업들이 네네. 중견되면 다들 중학도가 떨어지고 비싸고 많이 기다려야 되고 그런 고민에서 수요자로서 고민에서 출발하는 게 굉장히 말씀한 것처럼 중요하고 네. 제품을 정교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럼 수요자로서 그런 고민들을 할 때 공동창업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이제 깊이 있게 네.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옆으로 좀 확산시켜서 하는 부분들이 그것도 현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 어떤 신규 비즈니스 모델,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정교와 이런 작업이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 원천들 현재로는 한 상태에서 친구들과 동료 창업, 공동 창업자들과 그리고 대표님과 그리고 회사 구성원들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고민이 되고 있을까요? 일단 기존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과 사업과 리서치 크게 세 가지 모듈이 있지만 사실 오퍼레이션 자체는 프로덕트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오픈 서베이라는 웹사이트가 있고 그냥 웹 서비스죠. 그리고 이걸 이제 고객분들이 오셔가지고 설문을 의뢰하는 창구인 거고 이제 이거에 응답하는 채널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로 저희가 출시한 오메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제품이 있는 거죠, 크게. 이제 여기에 프로덕트 매니저 분들이 한 분씩 계세요. 이제 이분들 위주로 돌아가요, 사실 오퍼레이션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그 큰 기업일수록 기획 따로, 개발 따로, 디자인 따로 이렇게 다 따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되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뭔가 이런 거 고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영하기까지 뭐 3달 이렇게 걸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어느 정도냐면 이게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좋겠다 하면은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그냥 반영이 되거든요. 어차피 프로덕트 매니저 분들이 평소부터 그렇게 다양한 모듈의 분들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모아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를 개선하는 과정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6개월 동안 그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한 7, 80번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우와. 그러면 이제 6개월이 80이니까 하루 얼른 이제 한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엄청나네요. 그러면 아예 제품 단위로 딱 네. 팀들이 움직이니까 네. 요구가 있으면 바로바로 네. 회사가 강남역 바로 옆이라고. 네, 그 강남역에서 양재 쪽으로 한글로 가는 우성 아파트 사거리라고 있는데 거기 바로 거기에 있는 기업을 인터뷰한 적이 있어서. 그러시니까 삼성 출신의 삼성 갤럭시 노트가 나오기 전에 네. 워드 관련 소프트웨어가 국내에서 제일 강한 회사, 삼성하고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회사의 대표님입니다. 네. 저희 요새 그 이제 테헤란로라고 테헤란밸리라고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 강남 역삼 이쪽에 되게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최근에 뭐 어느 분께서 정리하신 걸 보니까 주요 스타트업 한 100개 중에 한 4, 50개는 강남역이랑 그 삼성역 사이에 있다고. 정말요? 네네. 그 서울의 스타트업 지도라고 좀 위스티 방식으로 업데이트되는 사이트 하나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막 전 찍혀 있거든요. 구글 맵이랑 연동을 해서. 서울 스타트업 지도? 서울의 스타트업 지도 혹시 보셨어요? 네. 아니요. 네, 한국의 스타트업 지도 혹은 서울의 스타트업 지도였는데 네. 보통 창업을 하시면 제가 그러니까 소비자로서 출발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에 이제 그 굉장히 제품을 정교하게 하고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소비자로서의 내 욕구가 개발 측에서 제대로 제때 반영이 안 되면 소위 말해서 팀워크가 안 되면 개발자가 창업자가 되면 개발을 잘하는 반면에 소비자가 창업자가 됐을 때 소비자 컨셉 창업할 때는 그게 반영이 안 되면 이게 창업이 어그러지는 뭐 그런 경우를 제가 가까이서 참 많이 봐서 그 대표님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이 거의 그 지금 70번을 업데이트 했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개발팀에서 바로 정확하게 구현이 된다는 것은 그게 어떻게 그 시스템이 될 수 있을까? 그거 만만치 않은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로바로 장착하는 그 어디서 어떻게 그런 시스템이나 뭐 특별한 게 있는 비법이? 뭐 비법이라기보다는
팀워크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네. 저희는 고등학교 동기들끼리 시작했던 회사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 30명 중에 한 20명은 고등학교 동기가 선후배거나 대학교 선후배거나 혹은 대학교 선후배의 친한 친구거나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좀 더 빠르게 확장을 하면서 이렇게 재림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학교를 같이 다니진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모셔왔지만 액션 자발성이 엄청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 그 초기 개발팀이랑 뭐 이런 조직 세팅 자체가 뭐 예를 들어 뭐 어디 뭐 저랑 차복 같이 하실 분이 이렇게 찾은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짧게는 3, 4년에서 길게는 7, 8년 가까이 함께 일은 안 하더라도 같이 호흡을 맞췄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팀빌딩 할 때 걸리는 시간이 되게 적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결국은 운인데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제품에 대한 오너십이 굉장히 강하시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뭐 내가 월급을 얼마큼 받을 거야, 얼마큼 일하겠어 이런 맥락보다는 이제 실제로 저희도 예전부터 계셨던 많은 분들에게 순차적으로 스톡 옵션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게 내 회사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거든요. 적으로는. 그게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죠. 이 서비스가 좋지 않다라는 거는 결국 내 회사가 만든 서비스가 안 좋아진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결국 그 포인트거든요. 내 회사라고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라는 건데. 이런 말씀 처음에는 죄송하지만 안철수 교수님의 보스가 아니 전혀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강한 리더십을 가진 분들은 얼굴에 강함 써여 있잖아요. 부드럽잖아요. 첫인상이 굉장히 부드러우셔서 부드러운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느껴보는 건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도요. 후배들이나 친구들을 20-30명을 데리고 창업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20명, 10명, 20명. 20명, 10명, 20명, 30명의 선후배 동료들로 창업팀을 꾸릴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생각에 별로 안 많은 것 같은데 20-30명 팀을 어떻게 꾸리셨어요? 굉장히 특별한 것 같다 생각해요. 뭐 사실 하루아침에 다 그분들을 모신 건 아니고요. 예. 순차적으로 이제 3명에서 시작을 해서 5명으로 늘어나고 6명으로 늘어나고 절침의 출발 3명이었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불과 6개월 전이면 작년 12월에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서비스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풀타임 직원이 그러니까 저 포함해서 5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6개월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5명에서 한 5명과 이제 파트타임 직원들이 있었는데 초기에 한 7, 8명이 한 9개월을 같이 했죠. 아니, 반년 정도를. 여러분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팀워크를 기반으로 이제 운이 좋았던 거는 일반적으로 되게 지치잖아요. 서비스 개발하다 보면은. 사실 창업이라는 것도 내일이 안 보이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제 적절한 시점에 좋은 투자자를 만나고.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모티베이션 레벨을, 동기부여 레벨을 높게 유지하는 거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 가을에 그 티켓몬스터라는 회사에 공동 창업자들한테 엔젤 투자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저희가 출시하기 전까지 뭔가 좀 모티베이션을 유지할 수 있는 큰 동기부여 중에 하나였고, 그게 다는 아니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서비스 런칭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거 가설들이 있잖아요. 서비스 런칭하기 전에 이럴 것 같다는 가설들이 있는데 그래도 맞은 게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단기간에 좀 성과가 나기 시작했고 예를 들어 어느 정도였냐면 서비스 런칭하고 한 달 반 만에 SBS 8시 뉴스에서 저희한테 노래를 하셔가지고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지상파 메인 뉴스에서 이런 신생 업체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치 않은 사례거든요. 8시 뉴스에서 서베이 의뢰를 했다 이거죠. 그리고 그걸 꼭지를 갖고 이제 방영한 적이 2월부터 3차례 있고요. 지금까지. 식사하십시오. 내가 말을 하면 천천히 하십시오. 대표님이 식사를 못해서 식사하실 동안 우리 이재린 군은 어디에서 우리 오픈 스베이를 보고
일하고 싶다고 연락도 하고 찾아가게 됐어요?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듣고 싶네. 대표님 식사를 못 하셔가지고. 네. 처음에 저는 이제 트위터에서 전 IT 쪽에 관심 많아서 그쪽에 관련된 그런 피드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때 거기서 이제 소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가 있다. 그래서 가봤더니 그냥 모델 자체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저도 약간 스타트업에 관심이 한창 있던 차에 반드시 이게 내가 할 필요가 있나,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바로 대표님한테 접근을 했었죠. 그냥 대표님 트위터로 그냥 바로 얘기를 걸었었고, 이렇게 좀 자리를 뵙고 싶다, 좀 시간을 낼 수 있겠네 했을 때 또 흔쾌히 대표님인데 저에 대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흔쾌히 또 시간을 만들자고 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또 제가 취업을 또 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려서 약간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그때 차후에 한 3개월 4개월 후에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같이 해볼 생각이 있느냐고. 그때 조금 약간 선택이 길어졌었죠. 사실 제가 다니던 회사도 이렇게 좀 포기하기는 저한테는 좀 아까운 회사긴 했었지만 그 망설임 사이에서 좀 용기를 냈었죠. 근데 지금 옮기고 나서 확실히 지금 사람들과 일하면서 느끼는 것도 많고 그런 게 많아서 젊은 시절 저한테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수업을 제가 오픈 이노베이션, 하여튼 창업,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거 수업을 했었는데, 아예 창업과 관련된 수업이었죠, 내 수업이. 네. 그래서 수업을 들었던 학생 중에서 창업을 2명인가 했어요. 3명이 직접 창업을 해서. 근데 이제 창업은 아이디어만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대표님은 가마패니까 아이디어 뒷단에 모든 것이, 우리 학생들은 창업을 했는데 아직 힘들어하고, 선생님 나도 창업 뒷단 힘들더라고, 사실은. 했었는데, 이제 사업을 꾸려가는데 어려움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스마트 대리운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스마트 중고 물품 거래를 하는 건거리 기반의 그런 회사를 2개를 창업했었는데, 네. 제가 하는 게 전부 다 비즈니스 모델이 스마트 기반의 위치 정보, 모바일 인터넷, 그리고 사용자 핵심. 아까 말한 사용자, 그걸 저는 오픈, 커스터머 베이스 오픈 이노베이션, 커스터머 베이스 오픈 이노베이션, 유즈 베이스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사용자에서 생산자로 가는 이 창업이 가장 큰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표님이 그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와튼스쿨이나 지금 주요 경영대학원에서 하는 창업 클래스가 대부분 다 커스터머 혹은 유저에서 창업하는 한 학기의 강좌 혹은 1년 동안 와튼스쿨 창업 과정이 1년 내내 소비자의 아이디어에서 창업을 하는, 이게 1년 수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대표님을 뵈니까 정말 대단하시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래서 팀별로, 사업 아이템별로 팀들이 3개 부서가 각각 매달려서 돌아가니까, 바로 그 서비스의 유지팀과 연구개발팀과 서비스의 사용팀이 피드백이 바로바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현재 서비스는 그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네. 그 팀을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 조직이나 팀을 만드신 거야? 안 그러면 그런 식으로 회의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좀. 그게, 사람이 많아지기 전에는, 사실 사업부서, 개발부서가 따로 없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이 프로덕트,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웹 서비스, 오픈 서비스 팀에는 프로덕트 매니저 1명 있었고, 개발자가 3명 있었고, 기획자가 1명 더 있었고, 세일즈가 1명 붙어 있어서, 그냥 사실 이게 유일한 조직 체계였어요, 저희에게. 근데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뭔가 직군별로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게 아주 대표적으로 사실 다른 관리가 아니라 교육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많이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에게 그 경험을 공유해주기 위해서는 그 체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본중이 저희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부와 개발부가 따로따로 있는데 얘네들 어떻게 합쳤냐가 아니라 그냥 이게 그냥 프로덕트별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 자 그러면 사업부서는 너가 관리해봐. 뭐 개발부서는 너가 관리해봐. 이게 나중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Y축이 나중에 생겼고 X축만 있었고요. 저희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대표님은 지금 기존의 제품 말고 새로운 제품들도 구상하시나요? 현재? 아이디어는 늘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시작할 때 느꼈던 거지만 저희가 시작할 때는 한 두세 가지 아이디어를 놓고 우리는 되게 훌륭한 팀이니까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착각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여러 개를 동시에 해본 적도 있는데. 아 그래? 처음에는 여러 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길진 않았는데 그 시간이 업무로 그렇게 해봤던 거예요. 아, 세 개를 시작했었다. 네네. 그게 팀들의 아이디어였거든. 3명 네. 외에. 그래서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너무 뻔한 얘기지만 너무 요구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픈 서베이라는 거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게 작년 뭐 9월, 10월쯤이었던 거 같고 같은 맥락에서 지금도 굉장히 오픈 서베이와 무관한 아이디어들도 많이 떠오를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뭐 재임 씨도 그렇고 구성원들이 다 아이디어 있겠죠. 근데 일단 이 오픈 서베이라는 거를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는 게 더 지속 가능한 회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난 다음에 뭔가 새로운 뭐 리소스를 투입해서 새로운 걸 만들든 그게 관련 다각화든 비관련 다각화든 간에 일단은 지금 이거에 뭐 리소스 99%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뭐 제가 집요하게 지금 이 질문들을 계속 하는 건 제가 오픈 이노베이션 전문자여서 네.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존 제품의 아이디어를 추가하는 프로세스, 특히 정말 점도 유망한 벤처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하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까 그 제품별로 팀들이 새로운 반응이 나면 바로 수정된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베이를 이번에 받아서 하다 보니까 고객이 요구하는 뭐를 하기에는 우리 시스템이 부족한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서베이를 비교 서베이를 하는 경우가 있고 뭐 타임 테이블로 타임별로 시간 전후 비교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서베이의 프레임워크의 요구 구조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거나 안 그러면 우리가 고객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데 해보니까 그게 내가 부족해. 내가 매니저였는데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나오면 바로 생산 부서로 피드백이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그거와 가지고 그러면 대표님하고 창업자들이나 그룹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 한번 뭐 해본다든지 그게 어떤 필터링 장치 그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네. 새로 개발로 재투입되는 이 환원을 피드백되는 이 과정이 어떤 다이렉트로 바로 가는 건지 안 그러면 또 중간에 걸러진 장치가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조금 더 신중하게 가는 건지 신설기업이어서 그게 너무 또 천천히 하면 그것도 문제일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어떤지 정말로 큰 수준의 변화가 아니면 프로덕트 매니저가 전권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얘기인데 제가 이 아이디어를 처음에 많이 디벨롭을 했었지만 지금 이 제품을 24시간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프로덕트 매니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그냥 생각을 하다가 야 이거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이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라는 것들이 수십 개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모든 걸 그러니까 쉽게 말해 100만큼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거에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건 10이거든요. 그러면 90을 떨궈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90이 우리가 하기로 한 10보다 덜 중요하든 아니면 조금 더 늦춰져도 되는 거든 이런 판단을 대표이사가 하면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 직급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그걸 가장 많이 고민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제품의 기능이 반영되는 것들은 프로덕트 매니저의 전권, 권한, 그 고유 권한이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제 의견이라고 딱히 더 이렇게 넣어주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뭐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뭐 참고하겠다. 이렇게 하고 근데 이러이러해서 우선순위에 많이 밀렸다. 그걸 밀렸던 사례 하나만 이야기해요. 내 했더니 밀려가지고 네. 어디 갔다. 뭐. 네. 그리고 네. 매니저가 직접 아이디어를 냈는데 바로 제품이 반영됐던 사례 하나씩만 좋은 거 있으면. 뭐 제가 한
한 달 전에 처음 얘기했던 아이디어 같은데, 뭐 이제 저희가 타겟팅 옵션을 좀 더 시각화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데모그래픽을 뭐 20세에서 몇 세, 뭐 직업은 뭐 이렇게 막 클릭을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이걸 조금 더 그 직관적으로 그 시각화된 UI로 바꾸면 좋지 않겠나? 아, 자기도 좋은 것 같대요, 일단. 근데 뭐 이거가 더 중요해서, 그건 이제 다음 달 정도에 발휘되고. 뭐 그러면, 저는 근데, 그리고 그 친구 말을 들어보면은 그게 맞거든요.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기능들이 몇 개 있어요. 저희가 지금 추가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거는 저는 그게, 물론 이제 그러려면 굉장히 좋은 프로덕트 매니저를 만나야 되는, 운이 따라줘야 되는데, 운이 좋게도 그런 프로덕트 매니저를 저희가 만나가지고. 그 새로운 아이디어가 프로덕트 매니저가 일을 하다가 바로 반영해서 제품이 업그레이드된 사례가 하나 정도만 대표님 보시기에 아 이거 괜찮았는 건데 이런 거. 사실 그게 너무 많아서 사실 저희가 그 80번을 업데이트할 거면 했다는 얘기는 엄청나다. 그게 아주 사소한 것들도 업데이트 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저희가 처음에 출시를 했을 때는 객관식 문항을 추가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설문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기능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보기 문항 랜덤으로 섞기. 왜냐하면 보통 1번을 많이 찍으니까 이제 이게 뭐 스케일 질문처럼 구성된 객관식 보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뭐 당신이 가장 많이 쓰는 메신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카카오톡이 무조건 1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1번에 나왔다 4번에 나왔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 기능이 저희는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왜냐면 그 정도로 통계 전문가가 처음에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게 되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다음 단위가 반영됐던 것 같아요. 그 개발자 곧바로 다이렉트에서 프로그램 매니저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거 추가해야 될 것 같다. 너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건데 우리가 놓쳤다. 그래서 곧바로 추가가 되고. 이야, 대단하시. 대표님은 그러면 궁금한 거는 이 서베이 처음에는 서베이 전문가가 아니었는데. 그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서베이 관련 분야 종사자를 바로 고용하신 건가요? 아니요. 어떻게 된 건지. 처음 되게 오랫동안 내부에 없었어요. 서베이 전문가가. 뭐 오랫동안이라 한두 달 없다가 이제 고용을 했는데 저희의 첫 번째 목적은 처음부터 100만큼의 제품을 만들자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100만 잘 아시겠지만 0에서 80을 만드는 거랑 80에서 90을 만드는 거랑 90에서 95를 만드는 게 비슷한 리소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100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출시를 할 수가 없어요. 벤처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관식 보기 문항이 랜덤도 안 되는 80 상태의 제품을 출시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검증하고 싶었던 가설은 이게 뭐 모바일로 하는 게 무조건 올인이다가 아니라 모바일로 하면은 빠르고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나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테크니컬리 작동하는가 우리가 만들었던 가설들이 그걸 검증하는 게 저희한테 첫 번째였기 때문에 뭐 통계 전문가 이런 건 처음부터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면 일단 이게 입증이 돼야 그 다음에 리소스 투입을 더 할 걸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신 돈이 안 들게 자문을 많이 듣죠. 저희가 많이 뭐 선배님들 리서치학계에 계시는 뭐 대학 문학과 선배님들 찾아다니면서 식사 대접하면서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정식으로 서비스를 돈을 받고 한 서비스로 이제 상용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제 사실 그때 필요하죠. 리서치 전문가들이. 왜냐면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회사의 이름을 걸고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많이 제공하겠지만 그러면은 여기에 최소한의 그 통계학적인 통찰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내부에 그 리소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12월에 출시를 하고 이제 2월 말에 리서치 업계에 오래 계셨던 분을 이제 처음 모셔와가지고 3월부터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들도 지금 계속 피드백이 되겠네. 좋네요. 대표님, 네. 지금 그냥 하루 일과를 여쭤보면 이 사업계, 비즈니스계는 이렇게 경영진들이 사람들과 리서치 업계는 사람들을 만나는 구조가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세미나를 자주 간다, 동업자들을 자주 만난다, 리서치 업계를 간다, 아니면 대학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네. 뭐 연구소 사람들 만나는 뭐가 사람들을 만나는 지식의 네트워크 뭐 이런 네트워크가 어떻게 그냥 이건 뭐 체계화는 안 돼 있겠지만 어떻게 만나시는지 특히 대표님을 포함해서 핵심 경영진들이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네. 하나는 그 스타트업들의 모임은 되게 많죠 요새. 네. 왜냐면 이제 저희가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이잖아요. 근데 스타트업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그 뭐 창에 말하면 애로사항이고 네, 편하게 얘기하면은 뭐 비슷한 고민들을 하거든요. 스타트업 초반에 사람들 어떻게 뽑아야 되나, 뭐 투자는 어떻게 받아야 되나, 뭐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비슷한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는 것들이 많이 도움이 돼서 그런 스타트업 관련된 모임들 나가는 거가 큰 부류 중에 한 축이고요. 나머지 한 축은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지만 어떤 회사는 게임을 만들고 어떤 회사는 리서치 서비스를 만들고 어떤 회사는 커머스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에 따라서 또 하나의 축이 결정이 될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리서치 업계 오래 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한 번은 있었는데 그래서 주로 지인분들의 소개나 아니면 뭐 학교 선배님들에게 콜드콜을 해가지고 만나자고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리서치 업계 분이 들어와서는 상당히 좀 쉬워졌죠. 이제 그분은 거기 오래 계셨던 분이니까. 그러면 리서치 업계 분들을 자주 만나시려고 노력하시는가 봐요? 네, 아무래도 정확히 말하면 리서치 업계 분들을 많이 그러니까 만나기 위한 만남의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요새 시장에서 어떤 것들을 주로 얘기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결국 트렌드라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게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거는 외신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요새 글로벌하게 봤을 때 모든 서비스들이 다 이렇게 상향 조정되고 있잖아요. 되게 하향 평준화 아니라 상향 평준화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리서치 서비스들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어디를 주로 보세요? 그런 것들은 저는 특히 이제 뭐 테크크런치나 기가옴이나 아니면 뭐 이런 뻔한 몇 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뭐 메시어블도 있고 그런 데에서 리서치 관련된 검색을 자주 해요. 마켓 리서치라든지. 그럼 이제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제가 오히려 TNS나 닐슨 같이 큰 회사들은 그 사람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너무 쉽거든요. 너무 크니까. 근데 사실상 저희가 왔을 때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 가장 빠른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의 경쟁자는 TNS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스타트업일 거거든요. 아직까지 의미 있는 경쟁자라고 보일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실제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TNS나 뭐 이런 온라인 리서치 전문회사에 맡기는 경우는 1000명한테 20문제를 물어본다 하면 잘 아시겠지만 뭐 몇 주에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걸리게 되잖아요. 저희는 뭐 의뢰부터 결과를 받아보시기까지 정말로 빠른 경우는 한두 시간 내에 끝나게 되니까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타겟팅에 따라서. 타겟팅은 굉장히 용이한 뭐 전 국민이다 혹은 20대다 뭐 이렇게 한다면 1000명짜리 설문은 진짜 30분 만에 끝나기도 해요. 그럼 저는 그게 되게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싸고 빠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한 달 걸리던 게 3주 걸리면 사실 좀 더 빠른 애가 되잖아요. 한 달 걸리던 게 1시간이 된다는 거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이게 뭐 몇 배 빠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돈을 얼마를 내든 간에 이미 시장에서는 지나간 데이터를 받아보느냐 아니면 의뢰한 그 순간의 시장의 단면으로 제공을 받느냐의 차이예요. 결국은 실시간이라는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향하는 코어 밸류 중에 하나가 실시간성인데 특히 IT 업계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한 달 전, 일주일 전 데이터에 대한 효용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는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가치는 앞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지 내려가진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실시간 시장 조사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아직까지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되게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표님이 현재 이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 동향을 글로벌 스타트업 동향 분석을 통해서 본다. 저는 그냥 연구 차원에서 험핑턴을 열심히 봅니다.
험핑턴하고 파이낸스 하면 이제 신문을 두 개를 보는데 사실 신문만 봐도 네. 험핑턴만 봐도 시장 동향을 크게는 특히 미국 시장은 대충 어떻게 돌아가요. 파이낸셜 타임을 보면 세계 경제가 돌아가면 그것만 해도 내 연구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정도면 거의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데 미국의 팔로알토에 그 브랜치를 하나 만드셨다고 했는데 거기서 뭐 합니까? 거기서는 스텔스 모드로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고요. 오. 네, 지금 정확히 말하면 신규 서비스죠. 신규 서비스인데 지금 저희가 한국에서 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상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물론 아까 전에 제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사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한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통합될 서비스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조사를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저렴하게 할 수 있을까가 그 오픈 서비의 키 퀘스천이었고 키 챌린지라고 한다면 그걸 일단 한국에서는 자 모바일 앱으로 하면은 이렇게 빨라지고 이렇게 저렴하게 할 수가 있어 라는 대답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좀 더 많은 고객분들에게 인지시키고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전 해외 진출이라는 게 국내 서비스를 번역해서 그냥 가는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장이 달라요. 실제로 워낙 잘 아시겠지만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모바일 디바이스가 지금 2,700만 대가 풀려있는데 스마트폰이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한 700만이라고 그 오피셜 레코드 그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보급 대수의 합보다 페이스북 플랫폼을 쓰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소셜 플랫폼이 더 큰 거죠,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꼭 모바일 플랫폼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나 그건 아니거든요. 소셜 플랫폼에서 응답을 받는 것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장의 컨텍스트가 달라지면 이게 단순히 뭐 번역과 약간의 수정으로 될 것 같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이게 한국에서 먹혔던 모델들은 상대적으로 이머징 마켓에 적용될 수 있는 모델들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한중일,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정도까지 비슷한 문화관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고 비슷하게 대중문화 그 이용률이 높고 비슷하게 그 스마트폰 유세지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회사 나라들에서는 이게 먹힐 것 같은데 미국은 예를 들어 다들 운전을 하고 굉장히 문화나 생활 패턴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 데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대단. 이제 뭐 큰 질문은 해서 네. 대표님 뭐 거창하게 위험 회사를 한다는 것은 아까 창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에 대한 건데 또 투자를 받는다는 건 위험이고 저는 사실은 투자를 한다고 해서 창업을 못하겠다는 그 대학 교수를 하다가 뒤에서 돌아왔을 때 오면서 사실은 모바일 사진첩을 오래전에 고민을 했었어요. 피카사나 이런 거 나오기 이전에 내가 어릴 때 영화 강의여서 지금도 뭐 사진첩 회사를 조그만 운영하는 근데 위험에 대한 접근이 위험 회피적인 사고들이 쭉 축적되니까 잘 안 되는데 지금 묻는 건 이제 기업가 정책에 대한 걸 좀 묻고 싶어서 하는 건데 회사라는 것은 태어난 그 순간 위험이라는 거대한 밀림에 놓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미국 브랜치를 만드는다 뭐 투자를 받는다 이게 전부 다 위험이거든요. 나는 우리 회사가 접하는 위험들은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있을 것 같고 나는 위험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철학이나 대처를 하고 있는지나 본인의 어떤 기업가로서 위험에 대한 나의 대응 겁나지 않으세요? 쉽게 말하면 그만 낯을 있는 것 같은지. 뭐 당연히 모든 벤처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아이디어가 안 되면 뭐 다른 거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뭐 회사가 이 서비스가 망한다고 회사가 망한다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대기업 같은 경우. 그렇죠. 근데 이제 벤처 회사는 대부분 그 서비스가 어려워지면 회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는 최근에는 조금 많이 안정된 편이에요. 왜냐면 최근 3월 말에 소프트뱅크라는 회사랑 스톤브리지 캐피탈이라는 회사에게 저희가 기반 투자를 받았거든요. 어디? 소프트뱅크하고 또 하나가? 스톤브리지 캐피탈이라고요. 젊은 분들이 하는 거죠, 스톤브리지가. 네, 거기 박지용 심사역이 젊은 투자자로 유명하죠.
그분을 인터뷰 한번 하죠. 그렇게 했는데 인터뷰를 안 해줬어요. 네.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네. 그분 인터뷰를 하고 싶은 박지용인가요? 네네, 박지용 선생. 아, 거기 투자를 받으신 거예요? 네. 어.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그냥 완전 투자를 안 받은 벤처에 비해서는 재정적인 안정성을 어느 정도로 확보한 셈이고요. 근데 이제 뭐 매출도 그 증가를 한다고 보면 사실 뭐 당장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뭐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렇진 않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안정화가 됐는데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저희가 1월 말에 아마 제정신 기억이 날 텐데 저희가 블로그에서 구인 공고를 내고 굉장히 그걸 바이럴을 많이 시켰어요. 제 선배님들 많이 이제 쪽지로 리트윗 좀 해달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도 지원하셨었거든요. 그때.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희가 투자를 받기 전이었고 저희가 10명을 뽑기로 해서 실제로 8분을 뽑았는데 이분들이 들어오면 그 들어온 다음 달 월급을 저희는 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저의 생각은 뭐 이 정도 그때 이제 투자 유치를 위한 과정 중이었고 투자 받는다고 생각하고 가자. 왜냐면 투자가 다 완료가 된 다음에 돈이 들어온 다음에 사람을 뽑기 시작한 사람은 결국 뽑기 시작한 순간부터 일을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하기까지 최소 한 달에서 2달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게 안정된 상황에서 사람을 뽑으면 2달이 되는 거거든요. 벤처에서. 그렇죠. 벤처에서 2달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베팅이었는데 자 뭐 주고 뭐 펀딩이 안 되면 그냥 망하자. 뭐 아니면 뭐 수가 있겠지. 뭐 다른 수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1월 말에 리크루팅 공고를 내고 저희는 굉장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제 그 면접을 다 보고 수십 분을 불러가지고 회사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들어왔는데 또 운이 좋게 딱 그 달에 또 입금이 됐어요. 투자 자금이. 근데 그러니까 리스크는 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많은데 근데 사실 벤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감수하겠다라는 선언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차피 100만큼 리스크가 이미 있는데 사실 10 뭐 더 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 전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느냐 안 지느냐의 문제지 얼마나 조금 더 졌냐 조금 덜 졌냐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 시작하고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리스크고 큰 모멘텀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이거가 그래 우리 여기까지는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거는 너무 심한 것 같아라는 그거는 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 때 과감하게 리스크를 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벤처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기업 절대 못하잖아요. 대기업은 정확하게 이제 1년에 올해 얼마 몇 명을 뽑을 건지 티오가 나오고 부서별로 티오가 쪼개지고 딱 그렇게 뽑지만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거가 만약에 늦춰졌으면 투자 자금을 다 받고 자 이제 그럼 우리가 돈이 생겼으니까 이제 뽑자라고 했으면 2달이 늦었어요. 딱. 저희가 공고를 올린 게 1월 28일이고 투자가 완료된 게 3월 27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원래 생각도 어차피 우리 1월 말에 부인공고 올려서 2월에 인터뷰 보면 3월 중에 3월 1일날 다 출근하는 것도 아닐 거고 3월 중에 쪼개서 이렇게 출근할 거 아니냐. 4월까지 버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투자자들이랑 이제 얘기를 할 때 3월 중에 끝내자라고 이렇게 컨센서스가 있는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러다가 이제 투자를 못 받았으면 굉장히 곤란했겠죠, 여러모로. 그 직원들 잠깐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에게 어떤 말씀 주로 해주세요? 사람 뽑을 때 직원 뽑는 기준이나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우리 대표님의 뭐 자세? 직원들의 자세, 직원들에게 특히 본인이 요구하는 자세나 사람을 뽑는 기준. 기업가로서 지금 온화한 얼굴만큼이나 온화한 위험에 대한 전혀 두려움이 없으신 것 같아서 직원들을 뽑을 때 어떤지 좀 궁금해요. 직원 뽑는 기준이나 직원들에게 특히 강조하는 뭐가 있으실까요? 사실 뭐 그렇게 거창한 건 없고요. 네. 기본적으로 근데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기준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뭐 저랑 같이 가는 분일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 마케팅 쪽을 제가 직접 하거든요. 뭐 세일즈 담당하는 이제 저희 코파운더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제임씨 같은 경우는 그분이 이제 면접을 했는데
같이 일할 사람이 일단 일하고 싶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되게 주관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어요. 뭐 어디 대기업의 평가표처럼 뭐 몇 점에서 당신은 몇 점이니까 통과,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믿어 의심치 않는 거는 실제로 벤처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거든요, 이 사람과. 그러면 일을 잘해도, 예를 들어 그냥 하나의 사례인데, 일을 만약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이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 느낌이 안 들면 되게 일이 어려워지거든요. 힘들어지고 재미가 없어지고. 근데 그 반대로 내가 뭐 이 사람이랑 일하는 게 되게 기대가 되고 재밌을 것 같고 뭐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오히려 퍼포먼스는 나중에 따라와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무슨 키스트 같은 연구원처럼 다 박사급 인재들로 엄청난 고도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그 웬만한 고등교육을 받은 분들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다 하실 수 있는 업무들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는 그런 핏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사람과 같이 하고 싶은가. 그게 이제 통과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좀 그 사람의 직군에 따라서 그 직군에 관련된 질문을 하곤 하죠. 사실은 그 앞에서 fit 자체가 안 맞으면 그 다음 질문 하지도 않아요. fit 어떤 의미로 fit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쓰세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잘 맞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특이하신데요. 그런데 제가 스티브 잡스를 좋아해서 열심히 들여다봤는데 그 양반이 딱 그건데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가. 시간이 많이 돼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죠. 나의 경영 철학. 경영이라고 할 게 없는데. 그냥 그 조회할 때나 창업자들하고 저녁에 차 한잔하거나 맥주 한잔하거나 할 때 창업할 때 우리 이거는 지키고 가자, 이거는 하자 뭐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뭐 대단하지 않더라도 대단하지 않은 속에 대단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되게 추상적인 얘기긴 한데 예. 그런 건 있어요. 그럼 결국은 우리 아이디인큐라는 회사가 뭐 때문에 시작했냐를 보면 뭐 창업을 한 이유는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개인에 따라서 뭐 누군가는 정말로 이게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뭐 정말 이 사람이랑 일하고 싶다고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텐데 저는 되게 심플했던 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핏이 맞는다는 얘기, 그럼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쵸. 네,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내가 같이 일을 하는 게 굉장히 큰 행복이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일 자체도 재밌으면 그거 이상 바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뭐 경영 철학이라기보다는 되게 제가 늘 강조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보통 그런 얘기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5년 후, 10년 후 뭐 무슨 생각을 하시냐. 저는 사실은 5년 후,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아침에 회사 출근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좋아하는 일을 하면 좋겠어요. 사실 뭐 이게 엑시트를 해서 뭘 한다, 뭐 투자를 한다, 뭐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그런 거. 저는 오히려 시리얼 엔터프리니어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네. 오히려 저는 그런 쪽에 지금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걸 하고 싶고. 마지막 질문 꼭지인데 지금 돈이 나오는 구조 혹은 본인이 생각하는 올 연말을 기준으로 이제 창업 1년이기 때문에 연말 됐을 때 네. 돈이 나오는 구조가 어딥니까?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모델인데 네. 광고 지금 하는 현재 뭐 투자 현재는 회사가 성장기니까 투자 얼마, 그 다음에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에서 광고에서 고객으로 받는 돈이 얼마, 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지향할 비즈니스 모델이 돈 나오는 꼭지가 현재 뭐고 올 연말 기준으로 돈이 어떻게 어느 꼭지 얼마 정도 나오기를 원하고 앞으로는 어땠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제품 팔아서 돈 나오고 컨설팅에서 돈 나오고 투자 받아서 돈 나오고 그리고 제품 애프터 서비스에서 돈 나오고 뭐 여러 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 나오는 구조? 저는 그걸 비즈니스 모델 구조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떤지. 그게 저희는 되게 아마 단일화예요. 왜냐면 오픈 서베이라는 서비스를 처음에 생각할 때부터
이거는 뭔가 서비스가 확장되고 고객이 많아지면서 사람도 따라 늘면 그거는 우리가 지향하는 서비스 구조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의 애드센스나 페이스북 애드 플랫폼 같이 모든 게 시스템화돼서 고정비는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거거든요. 지금이나 연말이나.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롱테일 고객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지금 저희가 저희 웹사이트에 가입한 고객들이 기업 고객을 포함해서 900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기업 고객이 한 50개에서 70개 정도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또 재밌는 게 그 일부분들이 결제를 또 하세요. 비슷한 비율로. 그 말은 저희 같은 경우는 롱테일 고객을 늘리면 늘릴수록 고정비는 비슷한데 수익은 높아지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 서비스 모델로 저는 충분히 그 지속 가능한 확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단순히 직무 같은 프라이싱은 아니겠죠. 조금 더 그 프리미엄 기능들도 많이 넣을 거고 좀 더 세밀한 분석 서비스. 근데 그것들이 뭔가 컨설턴트처럼 사람이 들어가서 인건비 남기는 모델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자동화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죠. IT에. 서베이를 자동화해서 서베이의 롱테일의 그 꼬리 부분과 그 다양하게 존재하는 대규모 시장이 아니라 다양하게 존재하는 그 수요를 맞춰서 네. 서베이 자체를 자동화해서 서베이에 살짝 선보하겠다 그런 말씀이시다.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사례가 사실은 자동차인데 포드 자동차가 100년 전에 차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헬리코드가 다들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동차 산업의 시장을 보면은 럭셔리였어요. 운송수단 중에. 이거는 모름지기 비싸게 만들어서 부자들한테 파는 사치품이었거든요. 근데 더 빠른 운송수단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바랬던 대안이고 근데 그게 굉장히 그 고가의 공급이 되다 보니 일부의 부자들만 쓰는 옵션이었다가 헬리코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니네가 지금 99%의 퀄리티의 제품을 1억에 팔고 있는데 나는 90의 퀄리티를 1000만 원에 팔겠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기존 업체들이. 그거는 안전하지 않은 차다. 근데 결과는 컨시퀀스를 보면은 실제로 그거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있었잖아요. 저는 시장조사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에 몇 천만 원씩 하는 시장조사는 대기업만 하고 싶을까요? 전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시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더 나은 판단을 내리고자 함이잖아요.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혹은 뭘 하면서 개선하면서. 그러면 저는 오히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에게 더 필요한 게 시장조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비싸서 못했어요. 그래서 시장조사야말로 아주 대표적으로 산업에서 보면은 럭셔리죠.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이 기존의 TNS나 넬슨이 1억을 받으면서 99의 퀄리티를 제공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는 1000만 원, 100만 원에 90의 퀄리티를 제공하겠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정도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느끼는 잠재 고객들이 나머지 99%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확실하시네요. 확신이 있으시네요. 딱 들어보니까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그 창업 어때요? 스타트업 지금 환경. 지금 창업을 준비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예비 창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선배, 1년 전에 창업한 전도 유명한 창업자로서 저희 학생들에게 혹은 저도 유명하지 않아서 아직은 잘 모르겠죠. 네. Diana, sorry, now I mean it's pure. Let's talk a little late in the evening. 예. 일단 그 박지훈 심사영이 네. 이제 개인적으로도 해줬던 얘기지만 벤처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 맞아요. 10년 전에 비해서. 왜냐하면 그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발전으로 뛰어난 개발자 한 명이 할 수 있는 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예전에 5명, 10명이 하던 일을 지금 1명이 해요. 10년 전 5명이 하던 일들을. 그만큼 인건비가 적게 되는 구조라는 걸 정말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굉장히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들로 인해서 서버를 안 사도 되잖아요. 그냥 쓰는 만큼만 돈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도 고정비 부담이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인건비도 줄어들었고,
고정비도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랑 그다음에 하드웨어 비용 둘 다 줄어드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앱스토어나 뭐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그 서비스를 런칭했을 때 시장이 넓어졌죠. 2001년도에 인터넷 사용 인구가 3억 5천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인터넷 사용 인구가 19억 명이고, 와.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은 사실은 뭐 몇십억이죠 이미. 그만큼 시장이 넓어진 거가 굉장히 큰 기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외부적인 요인이지만 그런 모든 것들, 모든 리스크를 짊어지고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도와줄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게 투자자일 수도 있고 인큐베이터일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2001년 이래로 가장 벤처 투자가 많거든요. 금액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이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벤처를 시작했을 때 예전에 비해서 더 좋아진 거는 팩트인 것 같고요. 다만 조금 걱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뭐 티켓몬스터를 포함해서 요새 굉장히 많은 성공 사례들이 크고 작은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충분히 그러니까 그 준비라는 게 꼭 돈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안 하고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100개, 1000개 중에 하나가 그렇게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자기가 쉽게 그 100개, 1000개 중에 하나에 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저도 뭐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투자를 받았다는 거는 뭔가 제가 생각하는 가설들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번 거지. 이건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거든요. 투자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매출이 아니잖아요. 투자라는 거. 정확하시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를 받는 환경이 좋아졌다. 투자를 받았다고 어쨌든 매출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매출이 나는 그리고 BP가 넘는 그리고 스케일러블하게 확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거는 똑같이 어려워요. 똑같이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거든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